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요.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이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1%, 코스닥은 2%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문제이고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만 소외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는 예년보다 따뜻한 늦가을인데 시장 분위기가 벌써 겨울같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가는 종목만 잘 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급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1에서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2,500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 2,500선이 깨지면서 2,5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선 약간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그널을 봐야 할까요? 아마 내년까지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좀 복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활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돈 복사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남기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미국의 페드에서는 금리 수준을 3.25%대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가 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해답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버블 장세가 오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날까라고 KB증권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1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때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반에 버블 장세의 업종 상승률을 이렇게 봤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좋지 않았고요. 건강관리 좋지 않았고 자동차 쪽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많은 기업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주도주였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자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세 개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부진했을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 업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2021년대 중반에는 전체 연도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가 꽤나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의 장세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업종을 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한국에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또 러셀 2000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강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막상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국에서는 중소형주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빠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에 따른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그 가운데서도 소프트 AI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할까요? KB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에서 상상력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 업종이 상승을 했던 것을 보면은 아마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언택트 시대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올 수도 있구나. 앞으로 다음 시대에는 메타버스가 오겠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AI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이미 AI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TSMC,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하드웨어 쪽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6개월간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19만 원대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 AI를 맡고 있는 대장주이죠. 물론 트럼프 수혜주로 함께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팔란티어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엠로빈 있는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AI 쪽 3대장이 오히려 하드웨어 쪽이 쉬어갈 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내에서 네이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함께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장세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디램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레거시 쪽 괜찮을 거다. 디램 쪽도 가격 반등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제외하고라도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전망이 틀렸습니다. 최근에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이러한 디램의 가격 추이인데요. 2024년 4분기의 가격 전망을 mostly flat, 그래도 보합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앞서서 내놓은 바 있는데 바꿨습니다. 3에서 8%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최근에 이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앞서서 4분기에는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디램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신규 공장이 계속해서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전망들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디램 쪽은 주가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금까지 좀 기간 조정이 있었던 하드웨어 반도체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장세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쪽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이외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들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비트코인. 이 안에서 가상화폐 관련주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국내 증시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도 연동되는 흐름입니다. 가상화폐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어제 장에서 대장적격으로 움직였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T사이언티픽을 비롯해서 위지트와 갤럭시아 머니 등 관련주들 급등 중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교촌 F&B가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에 대해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14.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예상대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면서 교촌 F&B의 전략적인 결과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정비의 증가분이 반영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펀더먼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2025년 내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우려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8개월 만에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오늘 잉그로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 등 화장품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으로 인한 보호 무역주의에 의한 우려가 주가 상승을 탄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화장품의 수출 부진 이슈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수출로 커버했었던 기존 화장품 업체들과 미국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디 화장품사들의 관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J 대한통운이 52주 신저가를 역시 기록했습니다. 택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커머스 매출이 둔화하면서 택배 물동량의 증가세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배 물동량이 둔화하면서 이러한 분석으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종전 대비 16.7% 내린 12만 5천 원으로 낮췄고요. 대신증권도 기존보다 13.3% 내린 13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4%가량 내리면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역시 그 비트코인은 89,000불, 아까 오전에는 넘겨섰는데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또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암호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그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당선하면 바로 해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그 스탠스가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이번 상승에 폭발적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그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시가총액이 110조를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코인 가격으로 인한 거래 증가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리고 비선 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T-사이언티픽 같은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저기 ST팜이라는 CDMO 회사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일단 공화당은 이번에 하원에서도 오늘 과반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리플 크라운 레드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중국 바이오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내 유전 정보 취득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CMO 활동을 제재하는 하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이 현재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브레이크 없이 빠르게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중국을 대체하여서 미국 비파마인 길리어드의 월급 공급자로 선정이 된 에스팜의 추가 수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로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당선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예상대로 지난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 금리에 매우 민감한 바이오 관련주들에겐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에 올리고 뉴클레어타이드 선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비,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에 ST팜은 기대가 된다. 이 점도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조정을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현재가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지난 8월 고점인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3천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5번째로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4번째로는 LIG 넥스원, 그리고 3번째로는 유한양행, 2번째로는 삼성 SDI,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5만 4천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삼으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삼성중공업 나란히 이름 올린 가운데 두 번째로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 좀 유의미한 전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 자체가 좀 괜찮았습니다.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대로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5,200억 원대로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의 경우에는 11%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실적에 따라서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성장률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쪽 시장은 아직까지는 반등세는 아닙니다. 네이버가 그나마 그 안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이버 주가 흐름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3%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만 원에서 이 출발했던 주가 여전히 18만 원 선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내에서 에코프로 BM을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HBSP, 어제 또 2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갑니다. 3번째로는 휴젤, 2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그래도 미용 쪽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곁을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재룡전기, 4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3번째로는 ABL 바이오, 2번째로는 알테오젠, 첫 번째로는 리가켄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들였던 기업들 오늘 다시 한번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한미반도체를 5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좀 바뀌는 종목이고요. 4번째로는 기아, 3번째로는 셀트리온, 2번째로는 SK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현대 계열들을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5번째로는 현대로템, 4번째로는 현대차, 3번째로 현대모비스이고요. 2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기관도 오늘 담습니다. 네이버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먼저 기관 투자자들 사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서진시스템, HVM, 3번째로는 테크윈, 2번째로는 펩트론,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번째로는 SM, 3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4번째로는 노머스, 5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노머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엔터테크라는 이러한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엔터테크라는 것은 아티스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을 총괄하고 이 팬클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IP 맞춤형 투어를 기획하는 것이 요 노머스라는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33.9%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2만 원대까지 하회하면서 19,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는 밀리고 있고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가지 종목 추려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시스템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네요. 네, 제가 이 종목과 연관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주말에 방문해 보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이번 주말까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가 이번 주까지 끝납니다. 라이트룸 서울이라고 라이트룸. 예, 암사동에 있는 네. 박물관 같은 건데 거기서 네. 이제 더문 워커스라고 톰 행크스 배우가 설명을 해주는 우주 항공에 대한 것을 이제 사면과 천장에서까지 체험형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때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착륙에 성공해서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디뎠을 때부터 아폴로 17호까지의 여정들 실제의 영상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지금 1호가 성공했고 2호, 3호가 남았습니다. 그 여정에 대한 내용, 그 훈련 과정들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나시스템의 모멘텀이 방산에서 지금 항공으로 옮겨 붙었는데 18일 날까지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오로지 트럼프의 입과 머스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장세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머스크의 입을 쳐다보기도 싫은 트럼프,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수중의 수익을 위해서 입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될 때입니다. 근데 18일이 무슨 날이냐? 스페이스 X에서 만드는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 날입니다. 네.
당연히 그 현장에 참여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조선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도 전화 한 통화가 언론에 다 뿌려지면서 그게 터져버린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2016년에 취임하고 나서 1기 때 우주군을 창설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이. 근데 그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히려 나사의 예산을 깎으면서 트럼프의 속내를 모르겠다 했지만 네. 지금은 옆에 머스크가 실세로 버티고 있고요. 머스크의 꿈은 전기 자동차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화성에 인구를 40만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도 좋은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1호가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아르테미스 1호가. 네. 1호는 더미를 보냈습니다. 더미. 우리 사건 현장 재현할 때 많이 나오죠. 그냥 사람과 비슷한 인형을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거는 성공을 했고요. 이제 2호, 3호는 뭘 하느냐. 2호는 실제 유인 4명이 훈련받은 4명이 탈 겁니다. 그걸 타서 달의 궤도를 돌면서 3호가 직접 갔을 때 착륙할 때 가장 좋은 궤도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3호는 실제 그 궤도를 찾은 것을 3호 때 달 착륙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1호랑 2호까지는 지금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사에서 만든 우주선을 씁니다. 근데 달 착륙에 쓰이는 거는 스타쉽이 쓰인다는 것이죠. 오. 스페이스X에서 만든. 네. 그래서 시험 발사, 6차 발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트럼프가 뭔가 말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하나 시스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 원래 방산 쪽에서는 전차나 전투기의 눈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전차든 전투기든 아무리 공격력이 뛰어나도 눈이 없으면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센 무기를 아무데나 꽂아버리면 땅만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을 만드는, 어떻게든 눈을 만들어요. 이 레이사라고 F-35나 F-16에 들어가는 그런 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F-16에 F-35에 해당되는 그 KF-21 이런 거요. 그 눈을 갖고 있으면 훈련 잘 된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3대1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으로 발전됐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주항공에서도 눈을 담당합니다. 여기서는 SAR이라는 합성 개구 레이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뭐라는 거냐면, 전파를 공중에서 지상으로 쏴요.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위성에서, SAR이 장착된 SAR 위성에서 지상으로 쏘면 그 레이저가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된 신호를 합성해서 영상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지구를 관측하거나 군용 정찰 위성에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쓰이냐면 지금 위성이 상당히 많이 발사가 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스타쉽이라는 로켓을 만든다고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위성도 지금 많이 띄워줘요. 지금 스페이스X가 띄운 위성이 600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통신이 끊겼을 때도 그 스타링크를 빌려준 거죠. 궤도, 지구 궤도의 550m의 가장 좋은 부분을 다 스타링크가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네. 거기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오지에서도 남극이나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게 기지국을 지금 세울 수 없는 것도 하늘에, 우주에 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 지금 저희가 정찰위성이나 이런 게 다 이 능력이 쓰인 건데, 이 레이더 능력이 중요한 건 또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위성이 많다 보니까 충돌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충돌해서 이게 파편이 지구로 떨어지면 대기권에서 다 분해가 되겠지만 남은 파편이 떨어졌을 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관측하는 것도 이 SLR 요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다.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 SLR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합성개구 레이더라고 했죠. 이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빛으로 거리를 재고 영상으로 바꾸는. 이거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인데, 이거를 하나 시스템에다가 이전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거를 받은 다음에 기술 이전 받은 기술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다른 회사들한테 팔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점점 인공위성을 많이 발사하는데, 결국에 궤도가 겹쳐서 부서져서 터졌을 경우에 우리 지구까지 날아오는 파편의 남은 거리나
속도, 위치까지 미리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초정밀 위성 정찰 시스템이 S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AR을 이용한 게 SLR,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누리호 저거 4차 발사부터 지금 주도를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모멘텀이 또 있어요. 1, 2, 3, 4, 3차까지는 우리나라의 나사에 해당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도를 했고요. 4차부터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를 이겼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해서 4차 누리호 발사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화 시스템이 또 체계를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입은 18일 날 분명히 터질 것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 더욱더 그때까지는 최소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로 또 시세가 쏠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제 트럼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클로봇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 순찰에 로봇계가 사용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시세가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클로봇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철저하게 트럼프만 따라다녀야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것 제외하고는 정말 전멸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상황을 보세요. 끔찍할 정도로 지금 그것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떨어지면은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우리 출발할 때 1월 달에 가격 밑으로 내려간 종목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쥐고 있었으면 모두 다 손실이라는 것이죠. 에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팟이라는 로봇이 나타나서 그게 그 다이나믹 저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품이라고 나와서 네. 현대차랑 뭐 저기 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갖고 있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이 마러라고 리조트 거기도 지키고 있고요. 이 경호 로봇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등에다가 쓰다듬지 마라라고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쓰다듬지 말라고. 예, 혹시 지나가다가 이제 개니까 호기심에 막 쓰다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무지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벌써 청소 로봇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청소 로봇에 막 그 위에 올라타고 그런 아줌마들이 진상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이고.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경호처가 그렇게 붙여놨다. 네. 근데 이 지금 경호 로봇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뭐냐면 경호원들이 모두 다 아무리 24시간 3교대를 한다고 해도 모두 커버를 못 치는 이런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은 뭐죠? 실체가 있는 로봇이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도 아까 말한 대로 똑같아요. 이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눈이 없으면 발사하는데 하나도 못 맞히는 것처럼 얘도 하드웨어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뇌가 없으면은 얘가 뭐 할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 터미네이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터미네이터가 작동을 멈춰서 불이 꺼지면은 뭡니까? 그냥 동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특히 범용 소프트웨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이든 뉴로메카에서 만든 로봇이든 테라다인에서 만든 로봇이든 어떤 회사에서 만든 로봇의 하드웨어에 장착해도 다 적용이 되는 예를 들어 컴퓨터로 따지면 레노버든 휴레패커드든 뭐든 윈도우는 다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윈도우를 만든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37대 1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은 933대 1이 나왔습니다. 로봇주여서 아주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공모 희망가 범위도 9,400원에서 1,900원을 이 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너네는 더 받아야 돼 하면서 공모가가 그 뛰어넘는 1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이 공모 이 과정 속에서 뜨거움이 대비하고 나서도 좋은 것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는 팩트냐면은 이 분야가 아주 지금 관심도가 높은 분야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솔루션의 이름들이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아까 말했던 범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디 하드웨어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하나는 이기종 통합관제 솔루션 크롬스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카멜레온하고 크롬스를 이런 하드웨어 회사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이 강아지 개 로봇이 네. 네 발로 사족 보행인데 얘의 능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할 때는 자율주행 능력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을 얘를 시키고 싶습니다. 혼자 자율로 돌아다니면서 뭐 트럼프를 경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클로봇에 이 카멜레온을 탑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원래 자율주행 기능이 없었어도 이 솔루션을 탑재를 시키면 뇌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종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다른 이라는 뜻이고요. 통합관제라는 것은 다른 로봇 100대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 그게 크롬스예요. 실제로 적용된 거를 따져보면은 롯데월드 타워에 가면은 안내 로봇 로타라고 있습니다. 네. 그 롯데 타워를 줄여서 로타라는 그 타워 모양 브랜드 가셔서 인형 사신 분 많을 네, 거예요. 네. 그 로타라는 이 로봇에 얘의 지금 카멜레온이 적용이 되었고요. 자율주행 솔루션이.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습니다. 큐레이터를 대신하는 큐레이팅 로봇 QI.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팟. 거기도 클로봇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팟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엮인 거예요. 스팟을 얘네가 만든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스팟이라는 제품에 얘네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RAAS, 그러니까 로봇 구독 서비스, 로봇 에지어 서비스 이걸 하려고 해요. 요즘에 구독 서비스가 유행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을 한 번에 살려면 비쌉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홍보하고 있죠? 한 달에 180만 원. 여러분들 알바 300만 원 쓰실 겁니까? 사장님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얘기가 뭐냐면 목돈으로 사기에는 몇 천만 원이지만 로봇팔이 2,300만 원 이렇게 해요. 교촌치권에서 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팔이. 네. 그거를 구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렌탈 서비스인 거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구독 서비스료만 내고 내다가 조금 새 걸로 갈고 싶으면 거기다 또 해서 새 걸로 갈아서 구독으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코웨이 매트리스 이런 시스템이란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트럼프를 수호하는 경비 로봇에서 연관되어서 결국에는 트럼프 수혜주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철저하게 트럼프와 머스크의 활동 반경이라던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은 활동하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으니 두 명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될 시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오늘 트럼프에 관련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지난달 28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독보적 강자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눈여겨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또 급락세로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도 1에서 2% 가깝게 빠졌는데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사실 올라가는 업종 몇 없긴 합니다만은 올라가는 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업종 좀 짚어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경신했네요. 42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뭐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아니신 거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고점을 높인 상황 속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왜 올라갔고 이러한 기업을 좀 비슷한 기업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찾아볼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이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종목엔 내리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얻을 기회를 확실하게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화 그룹이라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잘 나가고 핫한 그룹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방산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에서도 핵심적인 계열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게 이제 방산 쪽에 한화그룹 내에서 방산의 모든 계열사들을 모으고 사업을 모아서 만들어진 그 회사다 보니까 이 방산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는 가장 그 핫한 종목이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줄기차게 우상향해서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우상향하면서 밀어 올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비주적 사업들, 즉 CCTV나 이런 옛날 삼성항공으로부터 인수했을 때부터 갖고 있던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회사 이름으로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쪽과 CCTV 쪽 같은 보안 쪽은 모두 다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회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지상, 방산, 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오션으로 딱 이 진영을 갖춰서 이 방산 쪽에 핵심이 되는 그런 회사들과 사업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이 관련 무기 수출이 많이 좀 그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그러한 실적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무기 수출 지원책, 그 수출입은행이나 또 무역보험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화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도 있고 방산도 있는 기업입니다. 우주 항공 쪽이라든지 방산 테마가 최근에 핫했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의 강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꼽는다면 어떤 네. 것들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에어로스페이스란 말처럼 항공 우주 쪽에 이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상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 K9이나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 같이 해외에 수출이 되는 무기들을 갖고 있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약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상 방산 무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이 방산 무기들에 대한 구매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호주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호주군이 갖고 있던 구형 장갑차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결국은 K9 자주포 같이 이 전 세계 그 방산 시장에서 자주포 시장을 휩쓴 것처럼 이 레드백 장갑차도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좀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미국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그 규제를 가했던 나사나 이런 데에서 했던 그 규제들이 이번에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우주항공 쪽에 미국 정부의 투자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확실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우주항공 쪽에서 나로나 누리호 같은 이 발사체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분야도 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액에서 방산 쪽이 줄어들 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하나오션은 그리고 계열사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조선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3분기까지는 적자를 냈지만 이 하나오션이 올 연말에 그 지주회사인 하나로부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하나오션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서 조선 업황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오션은 지상 방산부터 우주 항공 그리고 이 조선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적인 구조가 또 개선된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이기도 한데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닌 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계속해서 순항을 나타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밀어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또 한화 계열사들이 사실 이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그 취임식 때 한화의 회장에 또 초대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화가 이 트럼프 2기 때에도 좀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현재 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증권사에서는 지난번 그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증권사들의 이 보고서들에서 나타나는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 올릴 때 이거는 3분기 그 과거 실적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목표가를 보고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실적 피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피크를 쳤다고 보여지는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이 지금까지 실적을 견인해 왔었는데요. 이 방산 쪽에서 이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의 2차 무기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또 2차 계약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또 무보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견인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우주항공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미국 쪽 얘기고 우리나라 이 우주항공은 정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만의 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럴 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이제 피크를 찍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그러한 또 자의적인 해석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그 자회사인 하나오션이 흑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항공 전투기 쪽이죠. 네. 이런 쪽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를 인수해서 커버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던 인력 중에 중요한 임원급 인사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직을 해서 조인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카이를 이제 매각을 하려는 정부의 이런 내부의 이제 목소리들과 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공군이 계속 이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 카이를 인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고려할 면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실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좀 M&A 같은 걸로 덩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물론 모멘텀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미국이랑 엮여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늘 뭐 조정은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CJ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CJ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CJ 주주 분포 구성을 먼저 보시면 이재현 CJ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4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국민연금이 12%, 자사주 7%, 기타가 32.5%가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2023년에서 25년까지의 사업 연도에 대해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70% 이상의 배당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을 3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전년 대비 2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CJ그룹 역시나 배당 확대, 고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득압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는 CJ 올리브영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 성장한 모습이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도 2,30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28.4%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H&B 스토어, 헬스앤뷰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화장품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또 새로운 브랜드, 신선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과 H&B 스토어를 중심으로 화장품의 소비의 트렌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H&B 스토어 시장 내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직영점이 17개나 증가했는데 플래그십 매장 운영을 확대하면서 방한 관광객의 유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 올리브영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서울 명동과 홍대 등 지역의 60여 개 점의 외국인 매출이 급증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영업이익
이익률의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가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올리브영을 필두로 한 K뷰티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 그리고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시장이 오늘도 안 좋습니다. 2,500선 아래로 깨졌고 그래도 좀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이 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빼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이슈를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랠리에서 한국 증시만 소외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언젠가는 올라갈 테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내리는 장에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또 업종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저는 인공지능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AI 쪽,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모두 다. 모두 다. 그래도 AI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새롭게 엮인 농기계 쪽과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역시 지금 한국장은 테마 봐야 된다. 농기계 쪽, 통신 쪽 봐야 된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 AI 쪽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을 제외한다면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제외하게 된다면 그렇게 지수가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AI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급증했고 그런 이제 엄청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엄청난 좀 성장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을 좀 보여주는 거지 이 부분들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한 지금 이제 금투세도 지금 이제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상법도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화되면서 좀 더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진 쪽은 인공지능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하드웨어가 되었든 소프트웨어였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챗 GPT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벌써.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음성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회사들이 비상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400여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많이 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H100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개수가 1,000개가 조금 넘는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기업은 1,400개인데 지금 H100 같은 경우에 그만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H100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H100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오히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HBM3 5세대까지 나오고 내년에 6세대까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세대 정도 되는 AI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약간의 프리미엄을 줘야지 간신히 좀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불평 불만의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공급에 있어서의 좀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인공지능이 있죠. 이게 이제 B2B 시장에 지금 이제 먼저 내놨고 반응도 좋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는 주가가 3%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명이 넘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자면 뭐 엄청나게 많은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출의 4분의 1까지 그러니까 25%까지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바라보자면 네이버가 앞으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넘버원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외국인들 러브콜이 오늘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3%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조정을 보여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왜냐하면 AI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말씀처럼 챗 GPT, 뭐 오픈 AI 쪽의 유저들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랑 연결된 것은 어느 쪽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칩 없어서 못 팝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언젠가는 반영이 될 테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소프트웨어 쪽 인재들은 네이버에 많이 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1등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인재들이 전부 다 테슬라에 몰리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쪽 그 가운데서도 퍼스트 플레이어를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 우크라이나 재건 쪽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걸로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농기계를 뽑은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합류를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실적은 전년 대비 조금 부진한 것뿐이지 흑자 기조는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동도요? 그렇죠. 대동도 지금 매출 1조 원대를 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히 이제 이 TYM보다 대동이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미 쪽에 이미 일찌감치 진출을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대동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TYM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대동이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번 이슈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이 국내 대형 농기계 기업인 TYM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이번에 전했습니다. 이 드미트로 프리프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타라스 페둔키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또 경제 담당 서기관 등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번 방문 이유가 바로 이제 TYM이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4억 원 상당의 이 트랙터와 작업기를 매년 기부를 하였기 때문에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금 계속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당선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련된 언급이 당선인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재건 테마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이제 또 한 번 토론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제 의제로 또 언급이
토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부각받은 이 농기계 섹터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다음에 통신 장비를 또 언급을 드린 것이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6G 패권 다툼을 시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살짝 주가가 들고 일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반등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미국이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 법을 제정을 하고 이 6G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5G 분야의 강대국 반열에 이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어드밴스들을 5.5G로 명명하고 10배 빠른 초당 10GB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을 해서 앞으로 6G의 핵심 기술까지 선점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떠한 패권 다툼이 발생이 되면서 장비주들의 어떤 긍정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이제 주파수 위성망을 확보해서 6G 시대를 앞서서 열겠다는 방침이고 이미 이제 6G 기술의 R&D 쪽에 대략 한 향후 5년간 4천억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신 장비 쪽도 한번 살짝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쪽도 이제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대급 침체에 빠져 있지만 국내 5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3분기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3분기까지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벌써 1조 클럽 가입의 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조 416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67%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3분기 순이익만 떼놓고 보더라도 3,370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7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 사항을 봤을 때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이 작년보다 약 7%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수수료는 부진했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 열풍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는 6% 감소했지만 반면에 해외 주식의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많이 수익을 벌어들인 증권사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513억 원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도 6천억 원대에서 5천억 원대까지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6.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 이렇게 호실적에 더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불고 있는 밸류업 흐름까지 맞물려지면서 투자 매력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은 가장 좋은 실적을 벌어들인 한국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경상이익의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서 IB와 트레이딩 중심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충당금 적립액과 손실액도 크게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된 바 있죠. 2024년 배당 수익률은 5.1%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실적이 양호했는데요.
목표 주가 62,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적 개선과 밸류업 모멘텀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4년 대형 PFD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다가 PF 충당금은 오히려 환입이 되고 있고 또 제2금융권의 계열사 없어서 또 추가 손실 여지도 제한적이다라고 전했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소 배당 성향을 가정하여도 7에서 8%의 수익률은 예상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증권가의 실적이 순항하면서 증권가의 존재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3%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대 깨지고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은 주가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 상장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이제 매수를 좀 강력하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유가 아무래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초라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SK하이닉스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저는 반등을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어제도 좀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8%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도 하나의 뭐 개인 투자자로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일단 뭐 주도적인 지금 현재 기술력을 좀 가져가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제슨왕이 최근에 뭐 1년 정도 걸린 내년 하반기에 나올 HBM4를 6개월만 좀 더 당겨서 생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년 실적은 이번 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 가도를 좀 달릴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매크로 흐름들,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해야 될 부분이지 절대 좀 물러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 또 TSMC가 중국 쪽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규제,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을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D램도 만들고 있고 SSD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타격이 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HBM의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퍼스트 무브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는 더 빠르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도 그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조정 받는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잘 안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좀 규제를 할 테고 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스트롱맨, 이 트럼프가 나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규제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내년이 돼서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고 그 이후에 정확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순항을 할 것이다. 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동인데 이 기업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시죠. 네. 최근에 좀 농기계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TYM의 이제 회계 투명성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는데 거의 지난 이제 2019년 후반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이제 절반 이하로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실적은 오히려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95억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6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나오고 만약에 뭐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지난 2022년 영업이익 800억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일단 이 농기계 섹터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에 새롭게 이제 엮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북미 쪽에 일찌감치 진출을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이 북미와 유럽에서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한 1조 4천억대의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전혀 이제 매출적으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그런 탄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도 2019년부터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되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재건 테마에 대동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4,777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을 서서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도 좀 눌렸어요. 원래는 이게 오늘 양봉이 길게 나왔으면 따라잡기가 살짝 애매했는데 쭉 눌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9,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8,700원 정도짜리까지 한 200원 정도 텀을 두고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월봉상 흐름을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눌렸거든요. 지난 2020년 정도, 2019년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등력이 여기 월봉상 60선짜리인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1,500원짜리까지는 노려보시는데 혹여 좀 강하게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12,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입니다. 오늘 1.5% 넘게 상승세 12만 4천원대가 터치가 나왔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워낙 주가가 최근에는 또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수건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좀 KTNG에 대해서 좀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뭐 멀티비타민 드실 바에는 차라리 좀 홍삼을 드시는 게 더 몸에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아무튼 좀 동사가 지금 현재 뭐 담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전자담배라든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력 제품들의 3대 제품들이 매출이 지금 현재 1조 원을 좀 넘어선 상황이고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주중환원 정책이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는 내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또 KTNG가
어떻게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갑자기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 홍삼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드신다든가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 쪽으로도 상당히 수출도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의 홍삼 시장이 보게 되면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한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시장에 있어서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좀 브랜드 파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이제 뭐 4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027년간 지금 대략적으로 약 2조 4천억 정도 현금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겠다 얘기했어요.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조 7천억 정도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책을 지금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은 그동안 KTNG가 현금만 쌓아만 두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KTNG를 이제는 상당히 좀 배당주로서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보면 EPS가 좀 약간 머물러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KTNG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TNG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박정식 파트너님, 요 휴니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방산 테마가 계속 핫하죠. 휴니드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년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니드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휴니드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좀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드론 테마에 엮인 것 같은데 이번에 휴니드가 이제 마넷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 군 최초로 전투원을 비롯해서 AI 서버 그리고 드론, 무인 수색 차량, 다종 로봇, 전차 장갑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복합적으로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드론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시세를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8,97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고점인 11,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늘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랠리에도 좀 선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종합권 증시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외국인들도 현선물할 거 없이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인 흐름이나 뭐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도한 하락인 것은 분명하나 이 투심이 좀 살아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터치하고 삼성전자도 54,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좀 물량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섣부른 바닥을 예측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바닥이 좀 확인되고 되돌림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을 상황인 만큼 시장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 그나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휴전에 대해서 종식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 단기 고점이 좀 형성될 수 있으나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어서는 종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중기적으로 좀 조정 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뭐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릴 크레인에 대한 트럭을 양산을 하고 있는 만큼 재건 관련된 이슈를 좀 띄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선 테마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는 현대 에버다임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3%대 결국 또 마감을 할 네. 것으로 보이네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네요. 안녕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이번이라고 다를까라고 하는 증시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의 위기는 뭐 나중에 기회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은,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왜 떨어졌는지 시장이 이제 떨어진 것 자체가 오르는 게 이제 뉴스가 되고 떨어지는 게 디폴트가 될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국내 시장이 떨어졌다. 뭐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거래소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들이 올랐을 때 같이 올라주면 이 말이 맞을 텐데 네. 그 말이 이제 맞지는 않는 거고. 오늘 나온 반도체 쪽의 뉴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 이게 좀 더 강했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TSMC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어떤 그 제재를 가할 것을 지금 예고를 한 듯한 느낌인데,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뭐가 있을까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ASML까지 실질적으로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요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제재를 발표했을 때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사업 자체가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비 반입이 안 되면 업그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TYM, 동양물산이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 대동이나 이런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의원단이 방문을 했다라고 해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엄밀히 좀 얘기를 하면 이제 팩트와 주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들을 봤을 때
많이 오른 것은 사실 10배 가까이도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화해 모드로 인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번 기업은 하나도 없었죠. 제 주가와 실적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종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상 굉장히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다 아니면 실적으로 누가 연관 있냐라고 따질 텐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적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을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건 사업에 대한 재원을 누가 마련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장에서 또 쭉 밀리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현재 1.92%,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483.12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5% 크게 밀리면서 710.57포인트, 이제 700선을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 역시 1,300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나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12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연일 테마주만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사실 미리 손 대응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빠른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 더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제 2,500선도 깨졌습니다. 2,500선 깨지면서 단숨에 하루 만에 50포인트 가깝게 빠졌고요. 오늘 1.9%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482선에서 종가 형성했고 코스닥의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깝게 빠질 때 코스닥은 2.5%가 넘게 빠졌고요. 오늘 710선까지 내려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2% 가깝게 빠졌다는 말,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2.5% 넘게 빠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빠졌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3.6% 넘게 빠지면서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53,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팔고 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5% 넘게 빠지면서 19만 원대 이탈하면서 1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지수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LG엔솔 2.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될 것 같은데 LG엔솔이 또 스페이스X와 엮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하락세, 현대차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그나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다시 한번 진입이 됐고요.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함께 잘 가고 있고요. 주가의 또
전체적인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3% 이상 상승세 보였고 17만 원대에서 네이버는 1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실적 자체가 워낙 부진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4.7% 넘게 빠졌고요. 기아도 함께 2.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1% 넘게 조정세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비공개 IR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IR이 진행되고 난 이후로 내일부터는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는 그래도 오늘 상승세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 0.5% 넘게 조정, 리가켄바이오 오늘 5%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휴젤은 3.5% 넘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엔캠이 그나마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BSP도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클래시스 오늘도 밀렸고요. 3% 넘게 하락세 45,700원대에서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3% 넘게 밀리면서 1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129,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엔캠, HBSP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2,480선 초반까지 또 내려왔네요. 2,500선이 무너졌는데 지난 9월 11일 이후 2개월 만에 2,500선을 내주게 됐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건설업종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에 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 쪽만 좀 올랐고 테마주 단에서도 비트코인 테마주 말고는 상승하는 쪽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끊겨야 할 텐데요. 내일은. 끊기겠죠?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아직도 국장하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렇죠. 수치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규모가 14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국내 예탁금은 지금 현재 이제 50조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뭐 아무리 지금 저평가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주식이 제 가치를 평가를 받을 텐데 비트코인 쪽으로 돈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돈 빠져나가고 지금 국장에서 또 외국인들 환율 영향으로 국장으로 돈이 아직까지는 들어올 이유가 없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코리아 시장을 살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이유가 실적이었다라고 하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턴어라운드까지는 안 하더라도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면 주가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종목별로는 사실 볼 필요성이 없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반도체 이제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영향이 가장 크니까 반도체를 하방으로 끌고 내려가는 악재가 아직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ING의 초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우려감이 깊은 부분이고요. 환율 같은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더 그 낙폭을 키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가장 이 원고를 쓸 때 그리고 방송을 할 때 힘든 부분인데요. 네. 지금 너무 뭐 하루하루 일이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테마주를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계좌에 나 있는 좀 약간 뭐 크든 작든 간에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시장을 조금 약간 그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도 좀 한편의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미국 10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보통 CPI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헤드라인 CPI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그다음에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코어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정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라간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예측치보다 많이 올라가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중요한데
일단 예측치를 위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안정된 흐름을 CPI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이 움직일 하방 쪽으로 더 크게 움직이려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14일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소비자 판매, 소매 판매죠. 이제 소매 판매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소비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이제 소매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FOMC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 때와 이제 14일 예정돼 있는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어느 정도 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2월 달 FOMC 회의가 이제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 한 35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월 CPI 발표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도 또 크게 내렸네요. 어제도 8원 30전가량 내렸는데 오늘도 8원 8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3원까지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도 이렇게 치솟고 있고 또 내일장이 굉장히 또 불안해지고 있는데 내일장의 시초가로 어떻게 또 공략을 해봐야 할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렵네요. 네. 일단 네이버를 좀 골라봤는데요. 네. 네이버를 고른 이유는 제일 큰 것은 카카오와의 주가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카카오도 오르고 네이버도 같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 좀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그쪽의 시황이 조금 약간 좋아지면서 묻어서 오른 것이다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 주주분들은 좀 약간 뭐 속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이버는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도 차별성되고 실적도 차별성되고 시장에서 보는 뷰도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좀 재미있는 흐름이 나왔죠. 네이버가 분기 영업이익 5천억을 넘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 반등을 줬는데 어제 네이버가 이제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었죠. 그때 김수현 씨인가요? 네이버 대표가 이제 굉장히 젊으신 여자분이죠. 네, 이런 최수연. 네, 최수연 씨. 네. 죄송합니다. 네, 성을 좀 바꿔서. 네.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이버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쪽에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AI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 돈만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매출의 25% 정도를 AI에다 쏟아 붓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AI 서비스가 됐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며칠 안 돼서 AI 만들었어? 근데 니네들 이걸로 어떻게 돈 벌 건데? 라는 시장에서 문제가 던져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5천억의 분기 이익을 좀 냈느냐 한번 살펴보면 다 좋았습니다. 하나 빼고 두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웹툰 쪽,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은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네이버 전통의 어떤 사업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색, 그다음에 플레이스, 콘텐츠, 쇼핑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지금 네이버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가 지금 쿠팡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 4년 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쇼핑을 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쿠팡과 다른 쪽에서 차별성을 두는 게 이제 배송이잖아요. 네. 배송을 하는데 한 4년 전쯤에 CJ 대한통운이랑 네이버가 주식 수합을 했어요. 주식 수합을 해서 지금 CJ 대한통운의 2대 주주가 이제 그 네이버죠. 실질적으로 이제 3대 주주인데 국민연금이 2대 주주고 3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인데 국민연금은 특별히 의미를 두긴 힘드니까 실질적인 CJ 대한통운의 대주주 2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인데 이런 배송과 관련된 부분, 쿠팡의 어떤 사업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를 좀 바꿨죠. 브랜드를 바꿔서 이제 당일 배송 이런 얘기를 쓰다가 네이버 배송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브랜드 네임을 다시 지으면서 쿠팡의 어떤 사업 부분을 얼마나 좀 약간 잠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쇼핑과 연계돼서 시장에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큰 예전에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웹툰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웹툰 좀 약간 잠잠하고 클라우드 부분만 좀 약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를 보는 시선이 지금 목표 주가도 리포트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높여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 상황상 시장이랑 네이버 주가 흐름을 비교하면 아마 우리나라 종목 중에 한 상위 5% 안에 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 18만 1,400원이에요. 목표가를 좀 약간 높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좀 디테일하게 바로 전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6만 8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함께 봤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좀 해소하고 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증대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2%대 강세로 선방해 줬다라는 점에서 시세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6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0.3%포인트 내린 2.2%로 잡았습니다. 내수 회복이 늦어지는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수출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5월과 8월 각각 0.1%포인트 낮춰 잡은 것보다 더 큰 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부진에는 점차 벗어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내년 5나노미터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관련 칩 개발 경쟁을 펼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TSMC의 5나노 공정 가동률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파운드리 능력의 한계로 내년 스마트폰 칩 부족량이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미디어텍이 스마트폰 칩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에 대한 애플의 내년도 1분기 아이폰 테이프아 물량의 10% 하향 조정과 4분기 소비자 전자기기의 비수기에도 해당 공정 가동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대만 시장 조저업체 트랜스포스는 최근 미 당국의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에 따라 제품 출하가 중단되면 TSMC의 매출이 5에서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려아연은 올해 3분기 매출 3조 2,066억 원, 영업이익 1,4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5% 하락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환율 및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 하락과 온산제련소 시설 보수 비용을 꼽았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4분기 들어 환율과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당겨 실시한 시설 보수로 풀 캐파로 생산이 가능해 4분기에는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가 됐습니다. 업무 처리 위탁 전문 기업 유베이스 그룹이 기술 운영 통합 솔루션 유큐레이터를 소개하고 AI 컨택 센터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큐레이터는 다수의 정보를 AI로 선별해 최적의 해결책을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유베이스는 AI 역량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유베이스 그룹이 이번에 선보인 AICC 유큐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26년간 실제로 CS 컨택 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 기업께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베이스는 AI 컨택 센터를 통해 15년 내 상담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